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LS증권 염승환 이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여의도 인사이트니까 여의도 분위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여의도만 좋은 게 아니라 네. 뭐 이게 주식 하시는 분들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 뭐 어디 가든 다 주식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식당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 주식 뭐 너는 얼마 벌었냐 나는 얼마 벌었다 뭐 코스닥 왜 안 하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주식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해도 대부분 미국 주식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국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국내 주식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뭐 있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흔히 동학개미운동? 네, 그 코로나 때 그 부분을 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때 분위기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때는 이제 그냥 처음이었죠, 그게. 그때는 동학개미, 그러니까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까지 사실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약간 분위기가 그때 밖에 나가기도 어려웠어요. 할 게 없었어요. 할 게 없다? 아니, 그때는 밖에 못 나가니까. 코로나 때는 네네네. 집에서 유튜브 보고 또 주식이 너무 좋으니까 주식하시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이들 또 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되게 좀 이게 짧게 끝났죠, 너무. 뭐 잠깐 반짝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분위기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주식 하시던 분들이 이제 첫 경험은 아니고 그때 하시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컴백하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저변이 넓어진 상태에서 뭔가 정부 정책 기대감 또 반도체 뭐 AI 사이클 이런 게 어우러지면서 지금 이제 주식장이 좀 화랑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보다는 좀 달라진 거는 확실히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투자를 더 하시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사이클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반짝 사이클이었잖아요. 지금은 그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좀 더 길게.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AI 반도체도 뭐 좀 놀라울 정도의 실적을 내니까 확실히 좀 이게 길게 이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미들이 소위 좀 더 똑똑해졌다. 스마트 굉장히 개미. 똑똑해지신 것 그런 같아요. 그리고 또 미국 주식도 많이 경험도 해보시고 그렇죠. 근데 국내 증시 안 하려는 이유가 미국보다 매력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한국에 또 오셔서 투자를 한다는 건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믿고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1월을 돌이켜보면 지난해 연말만 해도 분위기 물론 계속 좋은 채로 이제 갔는데 5천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2026년에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1월에 5천 그냥 찍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 3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1월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약간 속도가 좀 너무 빠른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아는 채 2월이 시작이 됐단 말이죠.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빠른 건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4천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4천 넘고 나서는 뭐 5천 가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 25% 오르면 되니까 사실 3천에서 그러니까 2,500에서 4천 가는 게 더 힘든 거지. 워낙 이제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오르면 5천인데 그래도 이렇게 1월에 갈 거라고는 뭐 누가 진짜. 상상을 했겠어요, 사실은. 뭐 다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빠르면 1분기 말, 뭐 늦어도 2분기엔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상반기에 갈 것 같았어요. 모멘텀이 좀 많다 보니까. 근데 상반기 1월에 너무 큰 이슈들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지 못했던 이슈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좋은 건 알았는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좋았고 거기다가 CES에서 현대차가 사고를 쳤죠. 예, 로봇. 요게 또 불을 지펴버렸어요. 아니 진짜 놀라웠어요. 네, 맞아요. 걷는 것 자체가 다르다. 네. 월요일에 출근하는 직장인의 걸음걸이를 어쩜 이렇게 그대로 맞습니다. 재현했냐 뭐 이런.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현대차도 좀 약간의 좀 노잼 주식이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뭔가 이제 재밌는 주식으로 바뀌었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또 이거 테슬라만 재밌는 주식이 아니구나. 이걸 또 인식을 시켜주면서 자동차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원래 또 조방은 좋았잖아요. 근데 또 베네수엘라를 또 치다 보니까 역시 조방은 어디 안 간다. 괜찮다. 이 내러티브가 또 형성이 됐고 거기에 이제 올해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한번 좀 부양을 해보자. 그래서 코스닥 3천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또 정책들이 어쨌든 국내 주식 위주로 계속 정책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급하게 반영이 되면서 이 지수가 올라온 것 같고 마치
또 큰 이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금이 오르는 것 중에 이유는 가장 큰 거는 달러 대신이라고 보거든요. 트럼프를 못 믿겠고, 그다음에 전 세계 부채는 너무 많고, 달러 신뢰 안 되고, 그러니까 대체제 찾다 보니까 그 금으로 갔고 은으로 갔고 신흥국에서는 한국을 선택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은 탈세계화 수혜주이면서 AI 사이클을 그대로 봤거든요. 이게 이제 어우러진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그런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달러 대신에 금 사고 저는 달러 대신에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을 선택한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어우러지면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5천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또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아주 가볍게 넘었던 배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천 코스피 5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싸다, 비싸다 개념에서는 요거는 지금 5천대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돼요? 5천이 이게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그렇잖아요. 이익이냐 사람들의 위험 선호도. 그 맞아요. PER이잖아요. PER이 네.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막 나는 이제 예금 안 하고 주식하겠다. 네. 이러면 주식을 막 사니까 PER이 올라가거든요. 아니면 이익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태까지는 거의 이익으로 올라갔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익 추정치가 너무 올라가요. 이제 그 사실 3개월 전에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60조 원밖에 안 됐어요. 지금 거의 이제 120조 기본이고 뭐 200조 얘기하는 데도 있잖아요. 아니 사실. 근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저도 그러니까 이 추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애널리스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못 맞춰요. 근데 자꾸 더 올린다는 건 우리 상상 이상의 지금 수요란 얘기예요. 공급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정치가 이 추정치는 올라가는데 주가가 우리는 주가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이익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 주가가 못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는데 PER이 이제 그래도 한 5,300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 될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올라서 11배 정도 되는 건데 아니 5,300 기준으로 11배면 아직 그렇게 비싼 게 비싸다라고 아니에요. 볼수 비싼 건 없잖아요. 아니죠. 네. 뭐 일본이 14배고 네. 중국이 12배고 독일이 14배니. 근데 우리나라 이제 과거 평균과 비교해 보면 11배 이상은 싼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12배 찍으면 보통 고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와 비교하면 네, 과거 비교하면 12배가 한 5,800 정도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전 수치랑 비교하면 비싼 건 맞죠. 근데 남들과 비교하면 또 비싸진 않은 거고. 그리고 이게 또 달라지는 게 그 주가는 지금 오르고 있지만 여기서 또 이익 추정치가 또 올라가면 또 PER은 또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5천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PER보다는 이익 기반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부담스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도 우리가 사람 심리 그렇잖아요. 너무 올라도 불안하잖아요. 빠질까 봐. 언젠간 급나가겠지. 근데 불안하지가 않은 게 이익 기반으로 먼저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불안해할 거는 여기서 갑자기 이제 PER이 막 올라가서 이익은 정체되는데 주가만 오를 수도 있어요. 그게 혹시 나오면 이제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보셨잖아요. 다 추정치 다 올라갔습니다. 그거 보면 아직까지는 이익 기반이라서 코스피는 좀 저는 불안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와 비교해 보면 물론 많이 그죠? 올라왔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비싼 게 아니다. 아니 5천대도 비싼 게 아니면 2천대는 뭐였나라는 생각을. 근데 그때는 사실, 2,000대가 2,000대도 PER이 뭐 그때 9배 간 적도 있고요. 그때 뭐 11배 간 적도 있어요. 2,000대도. 왜냐하면 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익이 너무 안 좋기 그렇죠.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하이닉스가 뭐 적자 엄청나게 본 적도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러면은 주가 지수가 많이 빠져 있어도 이익 대비하면 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 상황이죠. 이렇게 올랐는데 이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사실 AI 사이클이 이렇게 터지고 메모리가 이렇게 왕이 된다. 참 이게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 메모리 이익이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또 메모리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그 경기 민감주들 있잖아요. 여기가 몇 년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여기도 이제 올해 돌아선다는 얘기가 많은 게 중국 때문에 공급 과잉이 많았잖아요. 뭐 석유화학, 철강 막 이런 그렇죠. 업종들 되게 안 좋았는데 이제 여기도 돌아요. 왜냐하면 중국 구조조정 감산하고 그러니까 요 물밑에서는 반도체 말고 다른 업종들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익에 대한 신뢰도는 좀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른 건 당연히 부담은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뭐 조정은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이상한 게 아니죠. 근데 이 이익 기반의 상승장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어서 뭐 저는 코스피 5천 넘어도 그렇게 부담스럽다. 예.
라고 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코스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싸다 비싸다 얘기를 할 때 이제 코스닥 1000이 넘은 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콕 집어서 만약 얘기를 한다면 요게 이제 시총이 14조인데 LG전자 시총이 16조다. 그래서 이제 PER로 만약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그날 기준으로 7,000배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회자가 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물론 저도 계속 잘 가길 바라고 뭐 이런 마음입니다만 요 비싸다 싸다 뭐 PER 이익 대비해서 이런 걸 계산을 했을 때 코스닥은 코스피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이 최근에는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 LG전자 시총을 이긴 건 저도 보고 좀 너무 놀랬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LG전자가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못한 회사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왜냐면 LG전자 로봇 하거든요. 근데 LG는 로봇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가전 로봇 네, 돈도 잘 벌어요. 가전 그렇게 안 좋은데도 돈 잘 벌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인정을 안 해주죠. 뭔가 로봇에서 결과물이 이게 뭐 있지? 약간 이제 옛날에 현대차 보는 느낌이에요. 현대차가 뭔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하는데 시장이 인정 안 해줬죠. 근데 이제 이번에 CES 끝나고 나서 인정해 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건 레인보우가 비싸다. LG전자가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좀 싼 것 같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특히 코스닥 또 로봇 원전 이런 이제 관련주들 있죠. 여기는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많아요. 사실 코스닥의 시총 대부분의 그 상위 기업들이 바이오인데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적자거든요. 그들 가지고 밸류 뭐 야 너 왜 이렇게 비싸? 이걸 논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로봇 회사한테 적자인데 밸류를 어떻게 측정을 해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원전도 대부분 아직 원전지인데 10년 걸려요. 그거 실적 반영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야 너 너무 비싼 것 같아. 그 놀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옛날에 5만 원부터 팔았어야 돼요. 그냥 그 놀리면 근데 10만 원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항상 어떤 업종이나 기업을 보실 때 이 기업은 EPS, 이익이 중요해서 가는 기업인지 아니면 이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이죠. 기대감, PER로 가는 건지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익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익이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지금 어떻죠? 최근에 현대차 4분기 쇼크 났어요. 그날 주가 7% 올랐어요. 뭐 관세 영향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주가 7% 폭등해 올랐죠. 버렸잖아요. 예. 네. 왜 로봇으로 보거든요. 이제는 약간 내러티브가 섞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실적 안 좋아도 막 주가 오르는 게 전기차 안 팔리는 건 알고 있고 근데 로봇 자율주행 되게 잘하는데 이거 뭔가 세상 바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제 매수 욕구를 계속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로보티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움직여요. 그 주식은. 그래서 이 기업한테 뭐 큰 이익을 지금 바라시면 안 되고 이 내러티브가 이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에코프로 그룹주가 현대차 시총 이긴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네네. 그때도 그랬어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근데 결론적으로는 과했죠. 뭐 이게 지금은 와서 생각하면. 근데 만약에 전기차가 정말 미국에서 엄청 잘 팔렸다면 그거 타고 더 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로봇주나 특히 코스닥을 바라보실 때는 코스닥에서도 돈 버는 기업 제외하고 코스닥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멘텀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밸류를 이게 딱 잣들 들이내면 그냥 팔 기업이 수두룩해요.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 코스닥은 밸류보다는 모멘텀의 강도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게 꺾이면 그냥 무섭게 빠져요. 왜냐하면 이게 밸류 측정이 안 되니까 하방이 없어요. 그냥 빠질 때 막 반토막도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죠, 그런 건.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스토리텔링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원전도 이제 미국에서 뭔가 발주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여전히 견조한 거고 로봇도 이제 피지컬 AI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건 알지만 계속 그 스토리텔링이 유효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가 하나 부러져 버리면 이제 이전 2, 3년 전에 배터리처럼 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생각하실 건 코스닥을 접근할 땐 철저하게 모멘텀 요걸 보시고 요 모멘텀들이 소진되는지 아니면 꾸준히 이어지는지 요걸 좀 잘 관찰하셔서 보시면 좋겠고 또 여기에 정부가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지금 불을 지펴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코스닥이 약간 밸류 부담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이제 주식 시장으로 돈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 네. 계속해서 뭐 예탁금을 통해서도 그렇고 확인이 좀 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기세는 우리가 연초부터 확인을 이제 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적 기반인지 스토리로 가는 건지 요거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기업마다 아. 달라요. 이 스토리텔링으로만 가는 기업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적으로 가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구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어떤 쪽에 속해 있는지 명확히 좀 구분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현대차가 되게 좋은 예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 가네. 옛날 같아. 옛날엔 실적 좋은데도 주가가 오히려 빠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실적보다는 로봇, 자율주행. 왜 이렇게 그럼 로봇 다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괜찮냐면 로봇 다음은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주행에서 올해 또 뭔가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스토리텔링이 안 끝났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원전도 스토리텔링이 미국에서 뭔가 수주 나올 것 같은데 안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소진되면 주가가 좀 약간 힘없이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어떤 스케줄들 있죠. 이런 것들은 모멘텀 기업들은 계속 좀 잘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약간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만 나눠서 비중을 실른다면 실적 기반으로 한 거 반, 뭐 스토리로 한 거 반, 뭐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뭐 7대3, 뭐 3대7 어떻게 좀?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런 건 그건 정답이 각자 없고.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성향이 그래요.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당연히 실적 기반이죠. 저는 좀 약간 성향이 좀 그래서. 근데 꼭 그렇게만 하실 필요 없는 게 지금 코스닥에도 막 물 들어오고 모멘텀이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이런 상황이면은 모멘텀 주식을 뭐 칠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모멘텀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인지하셔야 될 게 빠지면 무섭게 빠져요. 오른 만큼.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이게 실적 기반은 어쨌든 중간중간 빠지더라도 이게 폭이 좀 작은 네. 편인데 안정적인데 모멘텀이 갑자기 꺾이거나 이게 사라지는 순간 주가 빠지는 건 순식간에 예, 빛의 속도로 빠져버리거든요. 잘 갈 땐 너무 잘 가지만 그래서 올라갈수록은 이제 좀 이제 투자하실 때 너무 막 이렇게 주가가 막 이제 위로 솟을 때 그럴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뭐 투자를 더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항상 이제 좀 어느 정도 내려올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모멘텀 투자할 때는 리스크 관리도 좀 잘 병행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걱정도 되지만 희망도 놓을 수가 없는 게 코스피 5천이 이렇게 빨리 달성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강했는데 그게 이제 목표 달성이 빠른 시간 안에 됐고 그 다음 타겟이 코스닥 3천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정부가 네. 내세우고 있고 올해 초 저 한 9일로 기억하는데 이제 경제 성장 올해 전략에 코스닥 강화 방안이 들어가고 뭐 대통령 입을 통해서도 거래소 안에 좀 상품 백화점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요거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해야 잘 팔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직접적인 얘기들도 가는 거 보면 왜냐하면 코스피 포모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5천 흐름 갈 때 요거 못 탔다 하시는 분들이 코스닥은 놓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희망 정부가 밀어준다 뭐 이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좀 한쪽으로는 희망도 계속 갖게 돼서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미 개인 투자분들은 이미 코스닥으로 가셨어요. 뭐 선택을 이미 하셨고 이제 그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코스피 5천을 진짜 갔네. 그리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아니 임기가 5년인데 1년도 안 됐는데 5천을 간 거예요. 벌써 목표 이게 KPI 달성을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봤을 때 신뢰가 올라갔어요. 정책 신뢰가 올라가요. 일단 목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목표가 뭔지를 항상 보게 돼요. 아, 이번엔 코스닥 3천이네. 근데 사실은 작년 12월부터 정부가 이미 정답을 줬어요. 코스닥 하라고. 그때 이미 그 금융위에서 업무보고 했잖아요. 대통령한테. 그거 다 실시간 중계되고 코스닥 우리 이렇게 한번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그걸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구체적인 건 저희가 뭐 1월이나 2월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걸 이미 보신 분들은 눈치채신 분들은 되게 빨라요. 아, 코스닥도 일정 부분 해놔야 되겠다. 벌써 나왔네. 활성화 하겠네. 시간의 문제지. 근데 1월 말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민주당 코스피 5천 투기가 만났는데 거기서 저희가 다음 목표는 코스닥 3천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5천 투기가 만났는데 네. 코스닥 3천은 이제 코스닥 한번. 대통령이 당연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뉴스에 대서특필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진짜네. 예, 이게 진짜네. 그래서 이제 주식 뭘 사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ETF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산 게 그거죠. 뭐 코덱스 그 코스닥 150 하고 그 레버리지. 그렇죠. 여기에 한 달 동안 3.3 종가 사셨던 것 같아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개인 투자분들은 뭐 늦게 사신 분도 계시고 일찍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1월 통틀어서 뭐 거의 다른 ETF까지 하면 4조 정도? 한 4조 정도의 ETF를 그냥 코스닥에 집중된 ETF로 집중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미 벌써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관 수급 항상 볼 때 숫자가 기관 수급으로 읽히지만 ETF를 통해서 사실은 개인 자금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맞아요. 개인들은 보는 그러니까 거죠. 최근에 저 자료를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ETF를 사면 그 이제 보통 증권사 LP라고 있어요. 유동성 호가 관리해 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ETF를 넘겨요. 넘기면 그 넘기는 대신에 거기에 맞는 현물을 사야 돼요. 그 ETF에 속해 있는 기업들 있죠. 그래서 금융 투자거든요. 그게 증권사는 금융 투자로 잡혀요. 거기서 현물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물을 사니까 코스닥에 그 기업들 매수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금융투자 매수가 엄청 늘었어요. 그게 사실 이제 간접적으로 개인 ETF가 자금. 글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대신에 그거 사면서 뭐 했냐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이 좀 물려있던 2차 전지 있죠. 이걸 엄청나게 팔아버리셨어요. 이쪽 팔고 ETF로 갈아타라 버리시는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수급 보실 때 그래서 이게 진짜 개인 수급인지 좀 물론 금융투자는 또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다 하더라도 일단 금융투자에서 지금 그 어쨌든 최근에 좀 들어온 물량들은 대부분 개인 ETF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어느 날 뭐 이렇게 매수나 매도가 많으면 그 한번 ETF인지 확인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전략을 세운다라는 얘기를 이제 흔하게 할 때 뭐 시장 좋으니까 전략이 쉬울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아니 이게 더 어렵죠. 훨씬 그렇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니 코스피 2,500에서 뭘 고민을 합니까 거기서? 아, 근데 고민 많이 했는데. 네, 저는 고민 안 해요. 뭐 욕을 먹더라도 거기선 사야 된다. 작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5만 원까지 온 상황에서 뭘 잃을 게 네. 뭐가 있냐. 현대차 똑같아요. 20만 원에서 뭘 고민합니까? PER 뭐 4배짜리 회사를 배당도 6%나 주는데. 그러니까 되게 단순해요. 뭐 언제 갈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그냥 비중 확대예요. 그냥 꾸준히 비중 확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좀 단순하고 뭐 크게 고민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5천까지 왔고 주가들이 막 두세 배씩 올랐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일단 사기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일단 사는 거 자체가 저점이 저긴데 여기서 어떻게 사지? 근데 파는 것도 어려워. 파는 것도 너무 왜냐하면 포모라는 게 나만 주식이 없네도 포모가 있지만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맞아요. 두 달 전에 이익 내고 팔았어도 그 판 내 주식이 계속 가면 그것도 일종의 엄청난 포모입니다. 다른 의미의 포모가 오거든요. 차라리 내가 그냥 접근을 안 그래. 하신 분들은 처음이니까 아 근데 아쉽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삼성전자가 그 11만 원 한번 찍고 네. 9만 원 초반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파신 분들이 꽤 많아요. 어. 아 이거 끝났다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가기 어렵다. 근데 얼마가 또 지금 16만 원 가니까 거기 파신 분들은 그분들이 사셨을까요? 올라갈 때? 거의 못 삽니다. 어렵죠. 자기가 판 거보다 높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 심리가. 그럼 그분들이 지금 제일 괴로워요. 아마 밤에 잠도 못 자실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포모가 되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강세장에서 주도주를 내가 잘 잡았으면요. 절대 팔면 안 돼요. 중간에 팔면 영원히 못 산다니까요. 이게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똑같죠. 그 기업들 뭐 지금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간에 파신 분들은 올라가는 거 이제 쳐다만 봐야 돼요. 너무 힘들죠 사실은. 차라리 내가 이거 안 샀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수익이 많이 났는데도 힘든 거예요. 왜? 더 이게 고점이 더 그러니까요.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 심리가.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장이 너무나 힘든 게 들고 있는 분도 너무 힘들어요. 이거 분명히 언젠간 빠지거든요. 어떻게 계속 올라요? 근데 그 고점은 나는 최고점이 팔고 싶어요. 인간인 이상 분명히 그러고 싶은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최고점이 팔아요? 근데 어쨌든 좀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걸 또 볼 텐데 그러면 저 고점이 자꾸 생각나요. 또 그래서 또 못 팔게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이 주가 오른 것만 보지 마시고 일단은 왜 올라갔는지 아시죠? 뭐 이익 기반인지 뭐 모멘텀 기반인지 그거 확인하시고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 가시면 돼요. 예, 들고 가시되 내가 흔들릴 것 같다. 내 심리적으로 이렇게 너무 올라서
나는 이렇게 변동성 좀 못 견디겠다. 이런 분들은 일부만 파는 거예요. 뭐 그래서 한 20%를 파시건 30%를 좀 팔아놔야 본인 여유가 좀 생겨요. 어떻게 그러니까 최고점이 파는 욕심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니다 나는 진짜 뭐 이 사이클 끝날 때까지 뭐 주가 내가 고점이 못 판다 하더라도 사이클이 이어지는 이상은 좀 한번 가져가 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아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0배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중간중간 그 폭락을 하면서도 갔거든요. HD 현대일렉 마찬가지죠. 아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주가 그렇게 못 가리란 법이 있냐. 대신 조건은 이익이 계속 그런 기업들은 늘면서 갔잖아요. 그런 걸 확인하면서 난 끝까지 가져가겠다.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쨌든 잘 가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주식을 다 정리하는 건 그게 오히려 저는 제일 위험한 것 같고 현금 하실 거면 일부만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부만 하시고 잘 좀 아직까지는 뭐 그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으면 잘 가져가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어쨌든 뭐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너무 급등하면 사실은 위아래 다 열려 있으니까 되게 전략 세우기는 되게 어려운데 뭐 좀 무책임한 말일 수 있지만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사이클이에요. 그 누구 말도 맞을 수가 없어요. 아마 다 틀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아니 기자님 각자 네. 근데 각자 스타일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조언은 해드리지만 근데 그거 그때 좀 팔아놓을 걸 분명히 또 이러실 거예요.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20, 30% 파셔야 돼요. 후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뭘 선택해도 후회하게 됩니다. 예, 왜 최고점에 팔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1월 저 이제 오늘 말 기준으로 1월 말입니다. 네. 저 이제 방송 날짜 대비해서 한 1, 2거래일 먼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상황만 보면 개인들 매수가 조금 더 시장을 이제 받친 느낌. 아까 뭐 ETF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외국인 매수나 뭐 이런 부분이 크게 시장을 특히 코스피 받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수급 볼 때 너무 저는 좀 외국인 그런 거 구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은 개인이 사면서도 올라가는 장도 되게 많았고 물론 대부분은 외국인이 이끌었죠. 근데 외국인들도 실수 많이 하거든요. 고점에 샀다 저점에 파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들도 신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가 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매수 심리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한번 이제 이것도 고민. 제가 여전히 저는 시장을 좋게 보고 아직도 장기적으로 갈 길이 멀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는 이유는 지금의 구조에서 뭐 물론 이제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분들 특히 이제 국민들 전체로 보면 이렇게 지금 너무 뜨겁잖아요. 저는 어느 분한테든 지금 포모가 왔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가슴에 이제 여기에 이제 불이 지펴진 거예요. 주식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나만 소위 벼락거지 뭐 이런 그럴 수도 느낌도 있고. 아니 다른 자산 다 올라갔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이게 자꾸 가치가 떨어지냐. 그렇죠. 이 고민이 너무 커요. 네. 주식 평생 안 하신 분들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죠? 위험하니까. 저거 해서 뭐 또 잘못 들어가서 또 손해. 근데 예금은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작년에도 있었고 지금 올해도 계속 이어지는데 몇 년 후에도 지금 정부 하에서는 계속 돈 풀 거거든요. 이건 전 세계 또 다 마찬가지 현상이죠. 그럼 내가 현금 갖고 있는 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매수 심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안 꺾일 거라고 봐요. 정말 갑자기 긴축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긴축할 수 있잖아요. 돈 막 걷어들이고 우리 너무 뜨거우니까 좀 조심하자. 뭐 규제한다거나 이러면 또 모르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결국 지금 주식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지금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1,500만 명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분들 마음속에 이번 지금 코스피 5천 또 코스닥 3천이 뭔가 지금 뭐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까지도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이 많이 사니까 조심하자. 그 논리에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단기에 코스닥이 과열된 거는 저도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지금 뭐 그걸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인이 너무 많이 사면 고점 찍고 이제 끝나버리고 그런 거 게 많았어요. 학습으로. 네. 네. 근데 이번엔 다르다는 거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코스닥이 가는 거는 어쨌든 그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뭐 좋을 수도 있죠. 코스닥 잘 가니까 결국 저는 기업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코스닥을 이렇게 활성화시킨 목적은 우리나라에도 진짜 똘똘한 벤처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자금 조달 쉽지 않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너무 작아요. 시가총액이 600조밖에 안 돼요. 시총이.
그러니까 이거 못 담아요. 큰 기업들이 담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코스피로 도망가죠. 뭐 도망간다는 표현은 그런데 자꾸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시장의 질을 높이고 시총을 좀 키워서 정말 나스닥 역할 한번 하게 해보자. 요 마인드거든요. 그럼 코스닥도 그런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면요, 질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면 되게 단단해지는 거죠. 약간 코스피 형태로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책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초기 국면인데 단지 뭐 옛날처럼 뭐 개인이 이렇게 많이 사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저는 레버리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건 좀 너무 좀 뭐 두 배니까 네네.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단지 개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옛날 역시 개인들 이 과열이면 끝났어. 네, 그거는 저는 너무 고정관념 같아요. 과거에 학습된 그런 네. 문법들이 좀 안 맞는 것들이 아직도 주식 안 들어오신 분도 많고요. 또 하나 더 남았어요. 퇴직연금을 기금화한다고 그러잖아요. 퇴직연금에 저도 그래서 자세한 데이터를 모르니까 요즘에 찾아본 게 뭐냐면, 저도 뭐 재미나이나 이런 데 물어보거든요. 야, 퇴직연금에서 도대체 예금 비중이 얼마나 되냐. 그 예금 비중이 24년 기준으로 한 60% 된대요. 60%가 넘어요. 위험자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금화하면 이제 그 돈들이요, 주식 위험자산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 기금화는 그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알아서 선택해서 지금 퇴직연금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하시고, 대부분은 그냥 방치해요. 그냥 예금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뭐 2에서 3% 정도인데, 기금화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맡길 수가 있어요. 대신 위탁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요 기금을 받은 어떤 이제 투자자들은 좀 예금보다는 위험 자산을 좀 이렇게 늘릴 가능성이 높은데, 확실히 지난 몇 년간 보면 주식 수익률이 훨씬 좋잖아요. 그러면 이 퇴직연금에 있던 예금, 잠자는 예금 이 돈들이 한 몇십 조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정부가 또 하려고 그러잖아요. 남아있다. 퇴직연금 기금화하자. 그 카드도. 네. 그러면 또 수급이 또 남아 있어요. 한 차례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 심리가 강하냐 아니냐, 매도가 강하냐. 22년도에는 긴축하니까 매도 심리가 너무 강했잖아요. 그때 뭐 주식을 안 하려고 그러고 예금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이 구조가 뭐 당장 1년 안에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큰 사이클은 그런 좀 쪽으로 좀 본다면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스케줄상으로 좀 나와 있는 이슈들도 보면 3월이면은 주총 시즌이기도 하고, 2월에 뭐 주주 환원을 혹시 발표하는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또 큰 축이기 때문에 이것도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제 2월에 이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네. 이제 민주당이 그 뭐죠? 이제 상법 개정 네. 세 번째죠. 그래서 3차. 그 자사주 의무 소각, 아마 갖고 있는 자사주를 일단 원칙은 모두 다 소각하는 걸로. 대신에 예외 조건은 주총에서 뭐 주주들이 찬성만 하면 자사주 소각을 안 할 수도 있게 예외를 둬서 그렇게 이제 아마 법을 만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자사주를 이제 다 소각을 해야 되는 쪽으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줄여야 되니까 주식수가 줄잖아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주식수 줄어드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을 수 있고, 가치가 올라가는. 네, 당연히 거죠.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항상 주식수가 늘어나는 국가인데 24년부터 줄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때 줄었고 작년에 많이 줄었고 올해 법 통과되면 더 줄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대형 IPO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감안해도 소각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삼성물산도 자사주 한 5%인가 한 번에 소각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보셨죠? 옛날과 달라진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실적만 달라진 게 아니라 아마 그런 거 눈치채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제 기업들이 돈 많이 버니까 알아서 주주들한테 돌려주기 시작하네. 하이닉스. 특별 주주하는 네. 거예요. 번 돈에 네. 물론 엄청 많은 건 아니죠. 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근데 번 돈을 가만히 회사에 이게 넣어두는 게 아니라, 아니 사실 반도체 회사들은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주주환원 할 수가 없어요. 근데도 돈 많이 번 거 중에 일부를 돌려줍니다. 아니, 근데 영업이익률 보니까 놀랍긴 네, 하는데요. 맞아요. 58%. 네. 하이닉스 거의 70%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잘 안 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특별 주주환원,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 이것까지 하고, 삼성도 마찬가지. 이게 기본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이게 이제 구조적인 상황인데, 근데 이제 또 제가 그때 기사를 한번 보니까 민주당 그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주총 시즌이잖아요. 기업들 주총에 참여하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감시하겠다는 거죠. 잘하나 안 하나. 왜냐하면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 예전에 한번 있었던 게, 네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 포스코. 네. 포스코홀딩스 주총하는데 그때 언제였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요. 그때 뉴스에도
이제 크게 나왔던 건데 주총장이 못 들어간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막은 걸로 제 기억이 나요.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가서 자기 말할 건 말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이제 검사하러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물론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당연히 저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총 시즌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좀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또 어떤 그 스토리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우리 시장이 워낙에 이렇게 막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뭐 이어진 현상이긴 한데 연초에 진짜 더 뜨겁고 이러다 보니까 미증시가 약간 잘 가고는 있는데 밋밋한 느낌이 들고 미국에서 어떤 얘기만 나오는지 신경 쓰던 시절이 뭐 좀 지나갈 것 같긴 해. 어떤 얘기가 나와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같은데 뭐 사실 중요한 일들 계속 나오곤 있잖아요. FOMC도 있었고 뭐 차기 연준 의장도 곧 발표한다고 하고 뭐 매크로적으로도 사실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약간 좀 무시하고 가는 느낌이 있는데 좀 볼만한 사항들이 있어요. 미국 증시는 이게 약한 게 뭐라고 할 거야. 지금 미국의 이 빅테크가 좀 못 가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네. 많이 빠지는 빠지진 것도 아니에요. 않아요. 뭐 S&P 500도 7,000도 찍고 맞아요. 잘 가요. 근데 뭐냐면 네. 이제 빅테크가 3년 동안 너무 좋았잖아요. 이들이 피곤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에 비해 조금 네, 밋밋하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5년 동안 주가 상승률 계산하면 이렇게 우리가 올랐는데 S&P 500보다 지금 못해요. 5년을 이렇게 내보면. 그러니까 한국은 한 번에 간 거고 미국은 이게 매년 꾸준히 오른 거죠. 요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에요. 미국 S&P 500이.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은요. 그 IT 버블 터질 때 외에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례적인 거예요. 올해까지 두 자릿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좀 버벅대고 특히 너무 이제 많이 올랐던 빅테크들이 좋은 건 아는데 뭐 AI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다 어느 정도 좀 선반영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이 올해 연초 이후로 오히려 다우가 좀 더 강하기도 했는데 지금 미국은 가치주가 훨씬 좋았어요. 러셀 2000 같은 거 있죠. 중소형주가 수익률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미국도 약간 색깔이 좀 바뀌면서 근데 그들이 간다고 지수가 많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반도체가 안 가고 그러니까 미국을 예로 들면 한국의 반도체나 대형주가 안 가고 약간 이제 중소형주들이 막 움직이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장의 스타일이니까 지수는 좀 정체돼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증시가 어쨌든 또 크게 빠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올해 금리 인하 할 거고 금리 인상 아니잖아요. 이번에 연준 의장도 금리 인상은 아니다. 그리고 물가는 결국 꺾일 거다. 그리고 연준 의장이 되게 좋은 얘기를 했어요. AI 때문에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대요. 이게 진짜 이건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센터. 네, 이거 했더니 네. 생산성 있는 기업들이 TSMC CEO도 똑같은 얘기를 네. 합니다. 빅테크 CEO들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온 거죠. AI가 너무 도움된다, 지금. 그 얘기는 뭐죠? 생산성에 도움 준다. AI는 비용을 줄이고요. 생산성을 올리면 GDP가 올라가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AI가 좀 이제 안 좋은 점은 고용을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이 일자리를 잠식해 버리니까 해고가 좀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주식시장의 악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GDP 성장은 하는데 그 고용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GDP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되게 불편하죠. 이거 금리 또 오르네? 그럼 시장이 좀 안 좋은데 고용은 반대로 꺾여요. 그럼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어요. 경기가 좋아도 금리 정책은 완화 쪽으로 가야 돼요. 고용이 더 꺾이네?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연준의 목표는 두 마리 토끼잖아요. 물가냐 고용이냐. 근데 물가는 2분기 정도부터 꺾인다고 했고, 근데 이번 분기에는 어쨌든 지금 파웰 의장이 했던 얘기는 고용도 아직은 괜찮다 하는데 AI 때문에 해고가 만약에 늘잖아요. 그러면은 연준이 또 이례적으로 빨리 금리 인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상황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건 주식시장이 좋은 거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약간은 좀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돈 해석을 할 푸는 수도. 정책인데 경기는 좋은데 돈을 더 푼다고?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GDP 성장하는데 돈을 더 풀어? 네. 근데 그런 현상이 AI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웰 의장의 그 발언은 되게 의미심장해요,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 비싸잖아요, 사실. 시장이 비싼데도 안 무너지고 여전히 이 높은 수치에서도 굉장히 견조하다. 다만 못 오르는 건 지난 몇 년간의 상승에 대한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그 약간의 이제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게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만 버텨주면 되거든요. 미국이 무너지면 당연히 우리도 영향받는데 미국이 저렇게 잘 버텨주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달러가 너무 약하잖아요. 네. 달러 대신 이제 또 한국을 사는 것도 있어요. 달러 대체제. 그래서 금 사잖아요. 금도 엄청 사고. 아시아 시장 자체를 근데 좀 외사에서도 좋게 보면서 맞아요. 특히 한국을 굉장히 좀 예. AI에서 제일 수혜받는 네. 국가, 특히 피지컬 AI 네. 같은 거, 반도체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거기서 달러 대신에 야, 한국 주식 사자. 그리고 밸류도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11배? 뭐 아직도 다른 나라보다 비싸지가 않네. 독일이 PER이 14배인데 우리가 독일 시총을 이겼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그것도 12로 되게 들어갔죠.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올랐는데도 우리가 PER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한다면 지금의 미국 증시가 좀 정체되겠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뭐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주가가 좀 약간 빅테크가 못 올라서 그런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도 아까 그런 요인들 때문에 되게 좀 단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쭉 들어보면 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긍정 요인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 보기에는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놔야 되는, 그래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는 같아서 좀 과소평가된 혹은 지금은 좀 무시되고 있는,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기엔 좀 찜찜한 뭐 그런 조금은 부정적인, 염두에는 둬야 되는 이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강세장이 끝나는 건 더 그 물가 올라서 긴축할 때 끝나거든요. 거의 다.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안 좋잖아요. 보통 그러고 끝나는데, 근데 이것도 구분하셔야 되는 게 금리 올리는 게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올리는 경우는 강세장이 안 끝나요. 그거 반영해서 오히려 더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가가 튀어가지고 금리 올리는 경우는 망가져요. 이거는 미국 중심으로 좀 네, 말씀하시는 미국 거예요? 중심으로 보시면 미국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3년 전에 우리 알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그때 물가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그 잘 나가던 나스닥이 35% 빠져버렸잖아요. 이 1년 동안. 그만큼 물가 상승에 대한 이 긴축은 진짜 공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연준 의장 뭐라고 했냐면 1분기 말이나 2분기에 물가 고점 찍고 이제 꺾일 거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는 쪽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 풀어 제끼는데 무슨 물가 꺾이냐. 오히려 하반기에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망은 뭐 연준 의장이 이제 꺾이는 쪽으로 했지만 우리가 아직은 물가를 걱정할 때는 아닌 게 맞아요. 유가도 낮고 한데 혹시라도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 요새 유가도 다시 오르거든요. 유가 오르죠, 구리값 오르죠, 막 금가 뭐 이란 얘기 좀 하면서 예, 네. 혹시라도 원자재 값이 이렇게 많이 튀어가지고 물가를 또 자극시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미국이 지금 돈도 많이 풀고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다고 그랬죠? 관세로 받은 돈 돌려주겠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세금도 깎아주죠. 환급도 해주고. 근데 이 돈들이 풀리잖아요. 개인들이 뭐 하냐면 소비할 거거든요. 소비하면 또 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2분기, 3분기 한번 검증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 혹시라도 예상 이상의 물가 경로가 위로 튀는 게 나오면 긴축 시그널이 발생해서 시장이 한번 이제 되게 좀 발작할 수는 있는 거죠.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는 생각하지만 중간중간 이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 트럼프 정책이죠. 트럼프가 얼마 전에도 갑자기 현대차 때려버렸잖아요. 관세 또 25%. 네. 이런 일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반응을 보면요. 네. 주가 반응을 보면 물론 충격이 뭐 초반에 좀 있다가도 작년에 워낙에 맞아요. 타코에 좀 단련이 됐다는 생각도 그래서 좀 들긴 지금은 이제 하는데. 그날도 네. 이제 현대차 아침에 빠지고 맞아요. 올려버렸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또 진짜 센 게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예상 못한 대로 그냥 밀어붙여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타격 받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타격이 저는 오래 갈 거로 생각 안 해요, 설마.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는 우리가 예측은 안 되지만 중간중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지금 지지율에서 좀 약간 위축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요새 하는 거 보면 되게 조급해요. 굳이 우리나라 안 때려도 되는 걸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런 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나오면 또 저는 기회가 또 될 수 있다. 네, 이게 보고 있고. 근데 그런 조정은 나쁜 조정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이거는 미국 증시 걱정이죠. IPO. 대형 IPO가 이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보니까 6월에 스페이스X 상장할 것 같더라고요. 좀 너무 빨라요. 저는 한 4분기로 예상했는데 말 정도 예. 당초엔 얘기 좀 나왔었는데. 근데 2분기면 너무 빠르거든요. 어. 그러면 이게 덩치가 1100조에서 1500조 네. 나오는 회사인데 일단 상장하면 미국 증시에 좋을 건 없죠.
공급이 너무 증가하잖아요. 거기에 오픈 AI도 하반기에 상장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엔트로픽, 클로드 만든 엔트로픽도 있고 몇몇 AI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 시총 다 합치면 2,500조에서 3,000조 나와요. 그럼 나스닥 전체 한 5% 이상 돼요. 비중이. 그거 다 합치면. 그게 만약에 연달아 들어오면 아무리 나스닥이 대단한 그 지수라고 해도 일단 받아주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럼 글로 수급이 또 쏠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수급적으로는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좀 약간 약간 IPO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뭐 K뱅크도 있고 뭐 토스도 있는 것 같고 몇몇 무신사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있는데 그들 시총 합쳐도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1%도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상장을 해도. 그래서 한국은 IPO 부담은 좀 없는데 미국은 IPO 부담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게 6월부터 실제 시행이 된다면, 근데 그런 거 보면 2분기는 지금 1분기는 저는 여전히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2분기에는 약간 시장이 좀 긴장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2분기에는 아니 어떻게 매분기 계속 오르겠어요, 시장이. 그래서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된다면 2분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도 2분기에는 조금은 시장을 긴장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들 좀 짚어주셨는데, 앞서서도 워낙에 뭐 증시 오르죠, 금운동, 뭐 원자재 네. 오르죠, 뭐 다 오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안 하시거나 약간 엇박자를 타고 계신 분들은 나만 부가 좀 뒤처진다. 이런 진짜로 남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저부터도. 근데 이게 이제 포모인데, 마침 이제 이사님께서 최근에 추천사를 쓰신 책이 있어요. 요 얘기 잠깐 좀 해보고 싶은데, 하루 1% 부의 축적. 맞죠? 네, 맞습니다. 요 책이에요. 요거 어떤 내용?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쓰신 건 아니고 제가 추천하신 쓴 건 거죠? 아니죠. 이제 네. 이거 쓰신 분이 그 어쨌든 독일의 유명한 이제 뭐 약간 금융 전문가분들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하루 1%의 부의 축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하루에 하나씩 요걸 읽으면서 그러면 365일 걸리겠죠. 그게 저도 읽었는데 네. 이렇게 하나하나 맞아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안 읽어도 돼요. 그죠? 네, 뭐 중간에 읽으셔도 맞아요. 되고. 네. 근데 이제 꼭 다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매일 하나씩 하면서 좀 실천을 해보자. 예. 그래서 요 책을 읽고 무조건 다 하라는 건 아닌데 본인한테 맞는 걸 잘 취사 선택해서 행동을 좀 바꿔보면 분명히 좀 부자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이런 이제 뭐 자기계발서도 그렇고 뭐 부자가 되는 방법들 책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읽어보시면 되게 어쨌든 이제 한 번에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좀 많이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어쨌든 이제 하루에 하나씩 읽게 또 이렇게 저도 잘 그게 돼- 예.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부담스럽지 가볍게 않아서. 읽으셔도 돼요. 맞아요. 예. 대신에 그렇다고 내용이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제가 좀 이제 기억나는 것들 몇 개 좀 갖고 왔는데, 여기 이제 저자들이 했던 거는 중에 하나는 좀 끊임없이 좀 배우자. 저도 여기에 너무 공감한 게, 저도 어쨌든 방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끊임없이 좀 공부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진짜 오늘 내일 모레 다 달라요. 이 주식시장 갑자기 바뀌어요. 이 변수가 너무 다르니까. 며칠 안 보면 네, 맞아요. 따라가기 완전,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공부해야 돼요. 네. 안 하면 도태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공부 안 하고 그냥 이제 아유 나 귀찮다, 이제 너무 이제 공부만 이렇게 귀찮다 이래서 안 해버리면 이제 저도 몇 달 후에는 이제 방송에서 못 보는 거죠. 도태되고. 그죠? 실력이 없어지는 게 뻔히 계속 공부해 주세요. 네.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도 네. 그런 거래요. 영원한 학생의 자세로 공부해라. 그게 나옵니다. 그게 너무나 저도 좋았고, 그리고 그 좀 미루는 경우 있어요. 뭘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바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이제 방송에서 여러 얘기들 했지만 여러분한테 공감이 되신 내용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조언을 해드린 거지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주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도 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기 통제를 좀 하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요즘에 이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수익도 나고 또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한 것들, 돈 버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너무 허투루 쓰지 말자. 네. 뭐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든 간에 좀 전략하자. 그걸 좀 습관화하자. 물론 쓸 돈은 써야 되겠지만, 그래야 이게 부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너무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 아마 이번에 2020년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지난 3, 4년 너무 힘들었고, 요새 또 이제, 물렸던 거 다 수익 난다고 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실패했다가 좀 버텼더니 또 성공이 좀 되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경험들인데, 그런 실패 경험이 어쨌든 나중에는 또 이게 밑거름이 돼요.
예. 왜냐하면 성공만 주식시장의 성공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실패도 하는 거죠. 예. 근데 오히려 실패부터 했는데 이렇게 좀 버텨고 좋은 기업 기다려 봤더니 진짜 되네. 실제로 어떤 분이 그 댓글에도 제 방송에도 그런 걸 좀 적어주신 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그렇게 힘들 때 5만, 그러니까 자기도 물려 있었대요. 뭐 7만 원, 6만 원에, 5만 원 막 4만 원대까지 간 적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근데 회사를 믿고 물론 이제 그때는 뭐 그걸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버텼더니 지금 2배 이상 수익이 났다. 그래서 주식 장기 투자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알았다. 5만 원대면은 지금 2배가 아니라 3배. 그분은 아마 그죠? 6만 원 후반에 아마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타기를 하셨으면 더 낮을 수 있는데 어쨌든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근데 그게 경험이잖아요. 이런 걸 겪어봤더니 또 나중에 기업 가치 좋아지니까 올라오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실패의 경험이죠. 근데 제가 얘기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직접 경험해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잘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제 생각엔 좀 부담 없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책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증시가 워낙에 이제 활황이다 보니까 그 서점에 증시 관련, 뭐 재테크 관련 책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죠.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한번 둘러보시다가 네. 우리 이사님께서 추천사를 최근에 쓰신 지금 말씀해주신 하루 1% 부의 축적이라는 책도 한번 보시면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월 이렇게 저희 1월 말 이제 녹화입니다만 2월의 이슈라고 하면 뭐 실적은 계속해서 중요한 기업들이 이제 발표가 될 거고 우리는 1월 굉장히 좋은 시장을 이제 지나왔기 때문에 2월에 근데 또 연휴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잠깐 또 쉬어가려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2월 전략 어떻게 좀 세워주실까요? 그러니까 이 강세 기조 자체는 꺾이진 않을 거예요. 지금 워낙 심리도 강하고 이 심리가 쉽게 꺾일 분위기는 아닌데 다만 이제 지수 상승률은 둔화되겠죠. 1월에 너무 가파르게 왔으니까 어떻게 1월에 20%씩 올랐는데 2월에도 20% 오르긴 쉽진 않아요, 사실. 근데 모르는 것 같아요, 이사님. 그렇다. 그래요, 더 가는 건가요? 와, 여기서 20% 6천 넘는 건데. 와. 아이 뭐 모르지만 지금까지 기세로 보면. 근데 네. 2월에는 그렇게 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시장이 망가지지도 않고 되게 견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상향하는 가운데 속도는 좀 느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얘기는 뭐죠? 반도체 이게 곡선이 이렇게 지금 주가 오르는데 이렇게 약간 눕혀지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반도체도 약간 이벤트가 좀 다 끝났어요. 뭐냐면 그 실적 발표 끝나버렸잖아요. 삼성하이닉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실적까지 좀 남았어요. 2월에 할 텐데 그 기간에 약간 공백이 있고 거기에 또 이게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또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입장에서 연휴 다가오면 야 일단 좀 팔고 갈까? 또 연휴에 뭔이 발생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또 심리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걸 좀 이제 현금화하려는 수요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월에는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약간의 매물 또 압박도 좀 일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월에는 1월과 같은 이런 급한 상승보다는 좀 완만하게. 이 얘기는 뭐냐면 종목 장세. 지수 장세보다는 좀 종목 장세로 전환된다. 그래서 오히려 주도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2월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1월은 그냥 주도주만 갔잖아요. 그냥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로봇만 갔는데 2월은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괜찮게 보는 게 2월에 중국 춘절 있잖아요. 그렇죠. 명절. 한국에 정말 많이 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이번에 뭐 일본하고의 이슈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스토리텔링하기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내수주 좀 부진했잖아요. 우리 뭐 소비재 기업들 이런 쪽들이 아마 그 2월에는 한번 또 어느 시점에서 부각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은 뭐 영원히 뭐 반도체만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2월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순환매 돌지 않겠냐라는 좀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고 너무 급하게 이제 좀 달려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좀 한숨 조금 이제 숨고르기 하시고 좀 약간 소외된 쪽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의도 인사이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